올해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고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1993년 세계 청년대회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영상을 입수해 세계 청년대회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인 100명 중 14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속하지만 법정장애가 아닌 탓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들도 꿈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터, 청년 밥상문간 슬로우점을 취재했습니다. 하느님과 관객의 교감으로 연주를 완성하는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450년 역사를 지닌 독일 유명 오케스트라 부수석에 오르고 최근 서울시향 무대에 오른 이소정 첼리스트를 만났습니다. 올해는 천경자 데레사 화백 탄생 100주년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념전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과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지구의 건강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신앙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까요?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직장인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점심시간. 양산을 쓰고 손풍기를 들고 손그늘도 해보지만 펄펄 끓는 더위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참다 못해 머리 위에 시원한 음료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평소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청계천도 햇빛이 내리쬐는 한낮엔 한산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다리 밑에서 물에 발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히느라 바쁩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서만 계속 에어컨 틀고 있어가지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Russia summer is not as wet. Like in Korea, summer seems like 14 degree, I think. 입추의 처서까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기상청은 처음으로 폭염 백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찜통더위에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이 이미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열악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보통 더 피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뭐 에어컨이 집에 없거나 아니면은 뭐 더위를 피할 수단이 없다, 기후변화에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극한 폭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변화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온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후위기에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들보다 이 기후위기에 덜 기여한 국가 혹은 지역 혹은 취약한 계층에서 더 영향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기후위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폭염과 열대야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우울감을 느낀다면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거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기후변화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면은 오히려 그런 우울이나 불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 외칙 찬미바드 소설을 반포한 것도,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녹색 순교에 동참하자는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한 것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황청에서부터 또 우리 서울교구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은 잘 나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무더위를 넘어 재난이 된 폭염. 근본적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또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나 함께 인정을 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늘려갈 수 있을 텐데. CPBC 김혜영입니다.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4년 전 기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의 지난 5월 마지막 공개 변론이 열렸고요. 이제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 최종 변론에 나섰던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 기후 헌법 소원 쟁점부터 짚어보죠. 네, 기후 헌법 소원은 현재 불충분한 기후 정책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그 법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여러 정책들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이 이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40%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 목표 이내로 상승을 제한하자라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충분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한국이 2030년 목표가 있고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있는데 이 중간에 20년 가까이의 동안 아무런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매년 배출하는 이 탄소 배출량이 누적된 그 양이 중요한 건데 이 중간에 목표가 없음으로써 지금의 감축 책임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현행 법률상으로 목표를 세워도 사실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키는 것을 제대로 강제하고 지키게끔 하는 장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 여러 정책적인 미흡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두 차례 공개 변론 어떻게 진행이 좀 됐습니까? 예, 첫 소송이 2020년에 제기되고 4년 만에 저희가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진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일 때 다루게 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도 좀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4월, 5월 두 차례 변론이 있었고요. 소송 당사자 측,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쪽과 정부 쪽 양측의 변호사들이 각각 의견을 말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고요. 동시에 이제 전문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소송 당사자인 청소년, 어린이, 시민을 대표한 3인의 최종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왜 기후소송을 하게 됐는지 재판관들에게 직접 말하는 기회를까지 이제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중요한 소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헌재 판단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 전체를 돌아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 헌법에 기반해서 현재의 한국 정책 그리고 한국의 이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게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어떤 기후 정책이 미흡한 이유는 현재 어떤 파리 협정상 자발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실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글로벌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적인 판단들, 각국의 최고 법원의 판단들이 쌓이게 되면 전 세계적인 여러 나라들의 기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국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부가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해봅니다. 지금까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시대를 관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CPBC가 31년 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당시 대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확인해 보시죠. 맹현균 기자입니다. 1993년 8월 세계 청년대회가 열린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입니다. 수십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장애를 가진 청년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Holy Father, I love God. Thank you. 연설이 끝난 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그 청년을 안아줬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세계 청년대회 주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였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끔찍한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1993년 여름에만 74명이 총기 사건으로 숨졌습니다. 지역 사회에는 폭력 사태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당시 덴버의 상황을 두고 폭력의 여름을 겪고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덴버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는 닷새 동안 모두 75만여 명이 모였고 청년들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는 기간엔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교구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회 주제와 성구, 로고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100명 중 14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학업과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장애가 아니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을 위한 일터에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한 이곳, 청년 밥상문간 슬로우점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밀려드는 손님들 덕에 직원들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능숙하게 일을 척척 해내는 두 청년은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개점 때부터 근무한 임예찬 씨는 슬로우점에서 일하며 책임감이 생겼다며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게 가장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경계선 지능인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점을 최고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저랑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을 할 텐데 열심히 해봅시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개점 5달 만에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손님들이 찾는 맛집이 됐습니다. 슬로우점을 3번째 찾은 한승우 씨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며 느리더라도 맛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느리게 하더라도 그만큼 맛있게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게 느리더라도 또 상관없이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김치찌개 계속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장 이지혜 씨는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되려 위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한 명이 퇴근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점장님 오늘도 많은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동도 받고. 배우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일에 대한 열망이 큰 경계선 지능인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팍팍한 게 현실입니다.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이문수 신부는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 슬로우점을 개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할 기회라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에 봉사 활동을 하러 가더라도 다 거절을 당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더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따뜻한 김치찌개 향기가 가득한 이곳. 청년 밥상문간 슬로우점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이 꿈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4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명문 악단에서 첼로 부수석에 오르고 최근에는 서울시향에서 멋진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첼리스트죠. 이소정 아니스 첼리스트를 전은지 기자가 만나 음악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피아노 선율에 맞춰 격정적인 첼로 연주를 선보이는 이 4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한 이소정 아니스 씨입니다. 15살에 마드리드 실내악단과의 협연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영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일본과 독일 등 세계 무대를 누비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이기도 한 그는 최근에는 서울시향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소정 씨는 무대에 올라 관객과 직접 만나는 게 연주자의 가장 큰 의무이자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연주자는 관객이 있지 않으면 연주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제일 좋은 예로 코로나 때 연주자의 삶은 관객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관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완벽하게 녹음된 CD나 이런 거 뭐 LP나 음향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냥 집에서 아름다운 퍼펙트한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라이브 음악은 또 살아있는 거니까 다른 거잖아요. 이 씨는 연주할 때 느껴지는 몰입도 기쁘지만 다른 연주자와 협연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챔버 뮤직이나 이렇게 실내악이나 같이 연주하는 삶이 정말 너무 즐겁거든요. 그게 사람과 소통도 그렇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소통, 내가 살아온 거, 그 감동을 내가 느끼는 감동을 동료도 같이, 그게 사실은 챔버 뮤직이거든요. 25년 넘게 외국 생활을 한 이소정 씨는 타지에서 한국인 연주자로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씨는 그때마다 신앙을 버팀목 삼아 하느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생활하기, 음악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느님과 제가 있다는 거는 제가 믿는 사람이고 어디든지 얼마 전에도 마드리드 갔었을 때 카테드랄 가서 돌아가서 제가 조금 앉아있고 명상하다가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생활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편안하더라고요. 하느님과 교감이 깊어질수록 무대에 오르기 전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연습한 정도로만 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제 연습은 다 했고 무대에 갔었을 때 제가 무대에서 음악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그게 기도문인 것 같아요. CPBC 전은지입니다. 천경자 대레사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꽃과 여성, 한과 고독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천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동시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윤하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경자 화백과 한복을 입은 어머니, 줄에 걸린 색색의 천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작품 옷감집 나들이 1950년대 초 작품으로 대중에게 최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화사하고 평화로운 작품 꽃과 병사와 포성은 천화백이 1972년 베트남 전쟁 당시 종군 화가로 현장에서 작업했습니다. 그간 국방부가 소장하다 역시 처음으로 일반 공개된 작품입니다. 기획 전 격변의 시대 여성, 삶, 예술은 천화백과 그의 동료, 제자 등 여성 작가 23인의 작품 세계를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은 천화백의 활동 전반기는 이른바 외색을 탈피하기 위해 채색화를 부정하던 시기. 하지만 화백은 한국화 혹은 동양화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작품을 선보였고 이러한 화풍이 당대 미술계와 홍익대 재직 시절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총 86점의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경자 작가님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들 그런 것들로 유명하시지만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전쟁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들을 많이 받은 그러한 세대의 사신 작가로서 그 자신이 겪은 삶들을 굉장히 많이 작품에 반영한 그런 작가입니다. 1998년 1,500이 기증한 작품 93점을 토대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해온 서울시립미술관은 10년 만에 새로운 상설전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도 기획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특유의 화려하고 몽환적인 채색화와 여인상,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던 다채로운 해외여행을 통해 확장된 작품 세계, 또 해외 문학과 공연 등에 대한 화백의 사색이 드러난 작품 3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오랜 기간 대중에게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격변의 시대 여성 삶 예술전은 11월 17일까지 서소문 본관 3층에서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는 2층 천경자 컬렉션 전시실에서 상설 전시됩니다. 두 전시 모두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옹기장학회가 북방선교를 희망하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이 44번째 장학금 수여식입니다. 옹기장학회는 21일 평양교구 신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옹기장학회 운영위원장 박신원 몬시뇰은 신학생들을 대신해 참석한 평양교구 담당 장긍선 신부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박신원 몬시뇰은 장학금을 받는 신학생들이 북방 선교를 준비하는 사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옹기장학회는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고 김수환 추기경이 2002년 11월 설립했습니다. 2010년 2월 김 추기경 선종 1주기를 맞아 서울대교구 공식 사업으로 지정됐으며 지원 대상을 북한과 아시아 선교 신학생 양성으로 확대했습니다. 옹기장학회는 지금까지 신학생 50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970년대는) 방공 영화의 전성기였습니다. 증언, 낙동강은 흐르는가, 장마 등 방공이 국시였던 시절 영화관은 방공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만화 영화 또리 장군이 있습니다. 영화는 붉은 수령을 돼지로, 부하들은 여우와 늑대로 그렸습니다. 공산당 수령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인민을 위해 또리 장군은 친구들과 함께 제3 땅굴을 파내려 가던 북괴를 물리칩니다. 또리 장군이 주먹으로 붉은 돼지와 여우들을 혼내주자 영화관의 아이들은 박수와 함성을 질렀다고 하지요. 통쾌함으로 들뜬 아이들 덕분에 영화는 흥행이 되고 제2편 간첩 잡는 또리 장군도 제작됩니다. 영화관을 나선 아이들은 방공 투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피 흘리는 공산당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림을 그려서 학교 복도와 교실 곳곳에 전시했습니다. 학교 방공 웅변 대회에서 아이들은 때려잡자 공산당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여러 학교에 세워진 나는 공산당의 싫어요를 외친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은 아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겠다고 어른들이 겁을 주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에는 북에 대한 증오와 공포, 무엇보다 방공을 위해 싸우는 또리 장군이 살게 됩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암약하던 이들이 들고 일어나 북한에 협력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도 벌이겠다는 뜻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또리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북한을 우월하게 넘어선 선진국 대한민국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 그 시절에 또리 장군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 또리 장군을 불러내면 언제 어디서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공포와 불안, 전쟁 준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공동체의 단합도
마음속 또리 장군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적대적 반국가 세력을 말하는 배경에 색깔론이 있다는 지적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윤 대통령이 말한 국론 분열 세력이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국가 세력을 말하면서 안보 불안과 공동체 분열을 조정하는 이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근대화시키로 미화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활기를 치고 사도광선을 비롯한 대일굴욕 외교로 광복절 경축식마저 갈라졌습니다. 지금 국론 분열을 만드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지 하느님 앞에서 성찰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사제에 놓은 제목은 간첩 잡는 또리 장군입니다. 우리 마음속 또리 장군이 반공의 투사가 아니라 추억 속 만화로만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지난 22일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최소 19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유독가스로 인명피해가 컸던 가운데 2003년 준공된 호텔 객실엔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화재 대피를 위해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불을 피해 뛰어내린 남녀 투숙객 2명이 사망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득해지는데요. 생명과 사람이 다른 논리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